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미래유산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의 개념인데 음식부터 언어, 역사적 사건과 장소 등 부산만의 정체성을 띠는 20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중턱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산복도로. 피란 시절 산 위까지 판잣집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져 부산의 독특한 생활상과 역사를 보여줍니다. 부산 사투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부산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밀면과 돼지국밥. 배고팠던 피란 시절 탄생했지만 이제는 부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형태가 있든 없든 이처럼 부산만의 특성을 가진 자산들이 부산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 추천과 시민 설문조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와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항일 정신의 상징인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산의 역사를 토대로 한 지역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 사람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유산 지정 등을 통해 체계화된 부산의 지역성은 보존의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부산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복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산에 대한 어떤 신선함?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흥미를 분명히 제공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지정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제 부산이라는 이미지에 맞추느냐 또는 부산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소박한 문화유산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잊혀져가는 부산의 지역성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기획보도로 해운대구 장산의 구립공원 추진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산의 구립공원은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간직한 장산. 생태 보존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장산 지킴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한 해운대 주민 송은호 씨가 차지했습니다. 송 씨는 해운대 재난 안전 앱을 통해 장산 쓰레기 줍기와 산불 계도 등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고 이를 통해 문화 공연과 주차장 할인 등의 실질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공원을 좀 이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일리지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고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지원해주고 참여의식 뭐 이런 걸 좀 강화하면 어떨까. 이외에도 장산 자락을 잇는 춘천의 개선 사업을 통한 휴식 공간, 장산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됐습니다. 이처럼 해운대구는 장산 구립공원 추진 과정에 공론화의 자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장산의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열었고 지난 13일에는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산의 습지와 반딧불이 보존, 그리고 향토사학자와 문화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또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걸 좀 더 발굴하고 그걸 적절하게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걸 하고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관광 형태가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운대구는 내년에 구립공원 심의위원회를 꾸려 선제적인 구립공원 지정보다 주민 참여형 지정 과정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장산 구립공원이 성숙한 단계로 가지 않겠나. 구립공원을 지정 후에 제대로 된 계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립공원을 위한 해운대구의 행보가 100년대계 장산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 사자인 강치가 서식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울릉도와 독도 등지는 강치 최대 서식지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무자비한 강치잡이로 결국 멸종됐습니다. 독도 강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태사적 관점에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독도에 살던 강치를 추모하며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엔 멸종된 강치의 서글픈 모습이 투영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강치 어장을 빌미로 독도를 심한의 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일본인에게 대량으로 포획됐던 강치의 집단 학살 극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1975년 전후 환동의 최대 강치 서식지였던 독도에서 강치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강치잡이가 반문명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독도 강치 헌정 전시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1882년 강치의 흔적이 기록된 울릉도 검찰 일기가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또 역사문헌 속 그림으로 표현된 독도 강치 포획 현장 등 일본의 독도 영유 야욕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강치잡이 기업인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가 1904년부터 1942년까지 잡은 강치 수만 16,500여 마리. 어린이들, 특히 또 청소년들이 와서 또 선생님들이 와서 이 강치의 멸종된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배우시고 또 돌아가셔서 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우리 영토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적극적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독도 강치 추모전을 비롯해 도서 산지에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국립해양박물관이 드러나지 않은 해양사를 알리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주말 첫 시범 운영됐는데요. 이 광장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에서 도로를 넘어가며 차를 피하기 위해 좌우를 살피지도 종종 걸음도 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와 사람이 무분별하게 뒤섞이던 부산 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평소 이 거리는 차량과 사람이 많아 혼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자 거리 자체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은 주변 도로와 비교해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와 사람이 뒤엉켜 위험하고 복잡한 모습의 바로 옆 도로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효과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시민들입니다. 네, 거리에 차가 없으니까 다니기 좀 편한 것 같고 좀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기 편한 것 같고 걸어다니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확실히 주변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둘러쌌고 길을 가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거리에 차가 사라진 대신 다양한 문화들이 채워졌습니다. 시내 번화가에서 땅 한 뼘 얻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건질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차가 빠진 자리에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차 없는 거리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 시민의제 공약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의제 포럼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주민자치와 마을교육 공동체를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마을 공동체의 학교별 마을총회. 바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광주 서구 금호 일동의 사례입니다.
학교별 마을총회란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일동 관내 4개의 초중학교가 모두 참여하며 특별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공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별 총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 제 리더, 주민센터, 교육공동체, 그럼 교직원, 전 학생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지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며 마을의 활기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30개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 아직도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페이에 너무 매달려 있더라. 교육자치와 주민자치가 만나는 활동을 부산에는 그다음 다행복학교, 그다음 다행복교육지구,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당초 초등학교에만 지정돼 있는 혁신학교를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를 연결해야만 이것이 마을과 연결되는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전 단계로서 과도기로서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 교육의 그 성과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산의 미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심층 논의와 종합 포럼을 거쳐 시민의제 공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된 정책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전 시민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내년 총선 과정에서 정당과 그리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채택하도록 만들고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시키는. 지방분권, 풀뿌리 주민자치의 의미 깊은 행보들이 부산의 변화에 어떠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대개조를 위한 분야별 50대 중점 추진 사업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중점 추진 사업은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부산 대개조의 3대 추진 전략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을 10대 프로젝트로 특별 관리합니다. 10대 프로젝트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 등입니다. 부산시는 이들 10대 사업을 부산 대개조를 위한 핵심 동력 사업으로 삼고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내년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은 2%로 전망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2020년 부산 지역 성장률을 2%로 전망하면서 관공업 업황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이 이어지며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부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되고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흐름을 예측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교육청 목적 사업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과 학원의 불법 교습 행위 신고 등으로 보상금은 총 655만 원입니다. 부산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보상금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전국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부산시는 작년부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제안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삭막했던 통학로를 쾌적한 보행 환경으로 만든 화명동 벽화. 낡고 어두웠던 이미지의 송정 민박촌도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송정의 대표 아이콘 서핑을 주제로 꾸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한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11년 전국에 시행됐지만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스터와 캐릭터 등 총 19작품이 출품됐고 6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든 짧은 웹툰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커툰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김주민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고요. 함께 나온 캐릭터도 예산이라고 해서 알기 쉬운 동전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대전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부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부산이 고향이셔서 명절 때마다 자주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공모전을 알아보다가 또 부산과 관련된 공모전이 있길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부산시 안에서 이모티콘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작들을 홈페이지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결과도 지켜보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인지도 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모전을 함으로써 인지도가 제고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제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은 200여 건인 반면 올해는 786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로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 6년 전 부산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협회가 처음 구성됐었습니다. 하지만 명맥만 이어오던 이곳에서 최근 신임 회장을 선출했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을 맡아왔던 지역 아동센터.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는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확장 속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최근 유명무실했던 부산시 지역 아동센터 협회가 새로운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 생기는 돌봄 여러 센터들이 이 현장과 함께 논의되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민과 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맞게 서로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싶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건 그나마 나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부모의 편견과 인식 개선 그리고 내실화가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각 센터들이 많이 이용 아동이 많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이제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센터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산 지원단은 2020년을 앞두고 센터 종사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연초에 그 종사자들한테 그 욕구 조사를 통한 그 현장 맞춤형 교육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내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아동센터의 수는 총 210여 개소. 새로운 지도부는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 정상화 등 현실에 맞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명맥만 이어오던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협회가 새로운 회장 선출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대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강서구 록봉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2년여의 휴식기를 거친 뒤 인근 대항분교로 자리를 이동해서 새 출발할 계획이지만 전시품 보존과 운영 공백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목재 어선입니다. 신항 개항 이후 고깃배들이 대형 선박을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현대 생활사 변천을 체험할 수 있는 록봉 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록봉 민속박물관은 지난 2011년 천성분교의 폐교와 함께 줄곧 9년여를 이 자리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박물관 측은 내년 3월까지 건물을 비우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전시품 보존과 대체 부지로 선정된 대항분교가 리모델링되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2년여의 공백입니다. 전시된 2천여 점을 비롯해 소장 자료만 모두 6천여 점에 달합니다. 건물과 저희와 박물관이 동고동락을 한 그 시점에 같은 시점에 시작한 만큼에 이제 더욱더 문화자산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현재 비어있는 예전 가덕도동 주민센터 건물을 박물관 측에 임대해주는 방안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덕도 동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전시라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든지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갔다가 나중에 오든지 그거는 이제 녹봉 측에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박물관과 강서구청이 대항분교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을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천성분교는 앞으로 교직원을 위한 힐링센터로 단장해 자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본부세관이 부산항에서의 밀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광학 30배 줌과 열영상, 야간 투시 등의 기능을 갖춘 드론 10대를 도입하고 부산항과 감천항의 영상 장비를 교체해 드론 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입니다. 특히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송신할 수 있어 감시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부산세관은 내다봤습니다. 부산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선정된 10개 단체와 다양한 시민 제안 사업을 실시합니다. 부산 버스조합은 제1회 시민 제안 사업 공모를 진행해 부산 YWCA가 제안한 시내버스로 부산 근현대 역사 현장을 돌아보는 투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BNK 금융그룹과 함께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내버스를 소재로 한 청소년 UCC 공모전, 차고지 퓨전 국악 공연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부산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스코 제3전 시장 건립과 관련해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 마이스 산업의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고 경쟁력 확보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은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마이스 산업의 도시, 마이스 도시라고 불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부산의 이 마이스 산업 발전 성장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이스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팅이라고 하는 회의,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보상 여행 같은 거, 그리고 네. 이제 그 컨벤션, 익스비션 이벤트,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들을 이제 모아서 보통 이제 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네. 빠르고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우리나라 자체는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세계 2위 정도까지 되고 네. 또 부산의 경우에는 12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앞서 있었는데 조금 내려갔다 볼 수 있고요. 네. 마이스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 횟수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카운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1,300여 건 정도 개최해서 네.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빨리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은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을 개최하기에 여러모로 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이 좀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만큼 부산에서도 마이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파급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앞서 강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관광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요. 네. 이제 파급 효과를 나눌 때 보통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나눌 때 크게 1차적인 효과, 즉 직접적으로 마이스로 인해서 효과 혹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들, 예를 들자면 이제 참가자들이 와야 되니까 항공이라든지 교통, 수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여러 일을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이나 숙박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식업, 그리고 그 참가자들이 보게 되는 회의의 자료라든지 전시자들이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인쇄업, 그리고 전시장이나 회의장을 꾸미게 되는 꽃이나 화훼업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1차적인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외식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적인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2차적인 효과 이렇게 표현하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효과, 2차적인 효과를 모아서 직간접 효과, 거기다가 그 관계되는 인원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까지도 함께 하게 돼서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을 정비하고 또 전시장이나 회의장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SOC나 인프라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 지방과 수도권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의 해소를 볼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K컬처나 K팝 같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 자원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마이스의 산업 파급 효과들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나 부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를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네. 2016년 자료예요.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4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약 3만 9천여 명.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가장
큰 산업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부산에서는 회의 참가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약 2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내인들도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1이라는 숫자를 소비를 한다면 마이스 참관객들은 보통 1.6이나 7 정도에서 많은 연구에서는 7배까지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광 영역에 비해서도 마이스 산업은 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제3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가동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동률이란 건 이제 얼마만큼 우리 호텔 객실 가동률처럼 방이 찼는가, 전시 면적이 찼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58%, 59%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명절 빼고 뭐 또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하면 거의 이제 꽉 찬 개념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전시장이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한 4만 6천 스퀘어 정도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전시장들의 추세는 대부분 10만 스퀘어가 넘는 한동안 사실 광저우가 15만 스퀘어짜리의 어떤 전시장을 갖고 있어서 제일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시 시설을 갖춘 그 컨벤션 센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엑스 주변에 새로운 어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영동대로 전체를 그 잔디로 덮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 컨벤션 시설을 10만 스퀘어까지 코엑스 주변에 이렇게 지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있는데 뭐 위치는 나중에 얘기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또 몇 년 뒤에 가서 완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확충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10만 스퀘어를 가지고 있는 전시장들에 비하면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지금 이 업계 수건 사업인 멕시코 제3전시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방채를 이제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스 산업 혹은 컨벤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산업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을 하는데 이 마이스 산업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회의를 할 공간, 전시를 할 공간이 있어야만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래서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건데요. 실제 지금 가동률이 60%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최근에 부산대학교와 산업 그 용역을 통해서 해본 연구 결과가 제3 멕시코는 올림픽 공원 부지가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제 계획대로 짓게 된다면 전시 면적이 약 22,600 스퀘어미터, 회의실이 약 7,200 스퀘어미터 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멕시코 전시장 전체 규모가 약 7만 스퀘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지금의 가동률에서 한층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많은 회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가 약 2,830억 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산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상정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른 여타 지역들도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공평성 차원에서 부산시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부산의 마이스 산업을 하려는 이런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에 착공을 하고 23년에 준공한다는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간을 지켰을 때 마이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 사업비인 2,800여억 원보다는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전액 12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타가 보통 국가에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을 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스코 제3조 시장 건립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8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 그리고 또 녹지 공간을 이제 훼손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부상권 전시 컨벤션 센터 조기 신설 요구 이런 또 과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서부산으로 처음에 이제 가닥이 잡히고 또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걸로 이제 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신공항과 연계가 돼 있는데 신공항이 아직 안 풀리면서 이제 서부산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가 된 상황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서부산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은 반드시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주요 시설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게 이제 같이 있어야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모터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생각보다 지스타라든가 모터쇼에서 상당 부분을 밖에 야외 전시관에서 하는데 임시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연기가 됐을 때 통합적으로 한 전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부산이 이제 공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제 다른 시설이든 뭐든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운대 쪽이 더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녹지 공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이제 그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제2전시장과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녹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다른 대안을 좀 내놔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1호 확보해서 12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이 마이스 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출혈 경쟁도 불사할 정도라서 부산 마이스 산업에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창원과 울산도 최근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이 마이스 산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산업이 산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자체들마다 이제 센터를 과열적으로 짓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많은 지원금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 같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사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도 후발주자이거든요. 홍콩, 싱가포르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그리고 일본이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뛰어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UIA라든지 이카 같은 국제 회의를 주관하는 마이스를 주관하는 국제 기구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후차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최근에는 동남아까지 가세를 해서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부산과 대한민국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는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중국이 공포스러울 만큼 아주 열심히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마이스 업계 블랙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남아의 추격도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근처에 있는 울산이 조만간 컨벤션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출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부산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에 백스코가 유치하려고 했던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 경남 창원이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부산이 포기를 한 사례가 있고요. 15년에도 2천여 명이 참여할 국제 전기차 심포지움에 경기도가 워낙 공격적으로 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부산시가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센터가 이런 부산의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이런 다른 회의 외적으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천혜의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센텀시티 일원에 워낙 좋은 호텔과 이런 것들 쇼핑몰들이 입점이 돼 있어서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데 부산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것이냐면 회의를 하러 오는 그 방문객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즐길 거리들이 좀 있는 곳이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회의만 하러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은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또 바다와 산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케이블카 논란도 있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뭔가 관광 매력물이 늘어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물론 그 제주도도 있고 그렇지만 접근성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KTX라든가 또 항공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핀란드 항공도 들어왔고 그래서 점점점 접근성이라든가 관광 매력물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천혜의 자연환경만 주장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 상품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매력물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부산 마이스 산업의 전망은 어떨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는 어디를 나가봐도 사실 자연환경만큼은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가장 약점으로 꼽혀왔던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다음 주변의 관광 매력물 그리고 숙박업체가 지나치게 고급화돼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곧 완성이 될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아주 좋은 배후 관광단지도 생겨서 조만간 그 마이스 벨트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관광 컴플렉스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컨텐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 간 출혈 경쟁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각 센터마다 디자인이 될 때 이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뭐 전시면 전시, 회의면 회의 이렇게 특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적절하게 전시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지적받지만 정말 고치기 힘든 구조인 인력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이 PCO라고 불리는 이 회의를 오거나이징하는 기업들이 워낙 영세하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일을 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에 장기 프로세스를 보기에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나 시비 혹은 이런 시스템화 시켜서 조금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의 마이스 산업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은 밝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한아세안 뭐 회의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작년마다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많이 뽑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PCOP 열어가는 국제 회의나 그
전시기획사뿐만 아니라 전후에 뭐 부스 디자인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뭐 렌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또 네. 일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산업 어떤 분야를 형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